아버님, 제 방문 앞에 또 하얀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건 네가 본 게 아니다. 절대 그 방에서 나오지 마라. 초겨울 안동의 어느 양반가 새댁이 시집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뜬 그녀는 또다시 그것을 봤습니다. 방문 앞 마루 바닥에 선명하게 찍힌 하얀 발자국, 작은 여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또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와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석회라도 밟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어젯밤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시어머니가 발자국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은 며느리 방문 앞에서 시작되어 뒷마당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물.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서 들어가거라. 그리고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하지만 특히 아버님께는 절대 말씀드리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아버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아버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발자국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미 그것을 봤습니다. 또 나타났구나.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다. 하지만 매일 밤 제 방 앞에 그 방을 바꾸겠다. 다른 방으로 옮겨라.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 방은 알고 있소. 하지만 어쩌겠소. 또 이런 일이. 두 어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로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쓰던 방은 다시 비워졌습니다. 저 방은 왜 아무도 안 쓰나요? 며느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다. 나도 어릴 적부터 그냥 비워뒀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멀쩡한 방을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집안에는 다들 알 수 없는 규칙들이 많다. 하지만 방을 옮긴 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옮긴 방 앞에도 하얀 발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야. 며느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지? 왜 하필 내 방 앞에만?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촛불을 켜놓고 문틈으로 밖을 지켜봤습니다. 자정이 지나서였습니다. 바람이 불더니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봤습니다. 하얀 치마를 입은 여인이 복도를 걸어오는 것을. 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하얀 자국이 남았습니다. 여인은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살려줘.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살려줘. 며느리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입을 막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는 거야? 여인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물 쪽으로.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저 간밤에 봤습니다. 뭘 봤다는 게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제 방문 앞에서 살려달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본 게 아니다. 잘못 본 거야. 하지만 분명히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일은 절대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안 된다. 알겠느냐? 왜 그러십니까? 대체 무슨 일이? 그냥 모른 척 해라. 그리고 그 방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시어머니의 눈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빈 방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쓰던 그 방, 촛불을 들고 방 안을 살폈습니다. 여기에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방은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의 벽지가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벽지를 들춰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나무 비녀 하나,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옷감 조각. 뭘 하고 있는 게냐?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그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시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며느리가 비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핏자국은, 그리고 매일 밤 나타나는 저 여인은. 시아버지는 말없이 비녀를 빼앗아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몰라도 될 일이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합니다. 저를 찾아오는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 첫째 며느리의 것이다. 첫째 며느리요? 20해 전, 내 큰아들이 먼저 장가를 들었었지.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집와서 온갖 꾸준히를 다 했어. 불평 한 번 없이. 그런데 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 시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혼수가 많았거든. 좋은 가문의 딸이었어. 나는 그걸 팔아서 땅을 샀지. 그 아이 몰래. 그런데 그 아이가 알아버렸어. 아버님, 제 혼수가 어디 갔습니까? 그 아이가 물었지. 난 화를 냈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아버지한테 따지느냐고. 그 아이는 울면서 빌었어. 그냥 돌려달라고. 친정에서 주신 것들이니 소중하다고. 하지만 난 이미 다 팔아버린 뒤였어. 그날 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우물에 빠져 죽었어. 뭐라고요? 스스로 빠진 건지 아니면.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전율했습니다. 그럼 혹시 난 우물을 메워버렸어. 그리고 그 방을 비워뒀지. 아무도 그 방을 쓰지 못하게. 하지만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하얀 발자국이 나타나고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두 번째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세 번째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모두 그 방에서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었지. 그래서 그 방을 아예 봉인했어. 아무도 쓰지 못하게.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왔을 때 나는 혹시나 했어. 이번에는 괜찮을까봐. 하지만 아니었어. 또 시작된 거야.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인이 나를 찾는 게 아니었구나. 시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거야. 아버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겠다. 20해 동안 굿도 하고 스님도 불러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그 아이는 아직도 한이 풀리지 않은 거야.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다음 날 밤, 며느리는 그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방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언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하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냐? 저는 이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입니다. 여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웠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가 들었습니다. 언니의 이야기를. 억울하셨죠? 힘드셨죠?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저 내 물건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이야. 친정 어머니가 손수 짜주신 비단이었어.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혼수였어. 그런데 그 어른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버렸어. 여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빌었어. 돌려달라고. 제발 하나만이라도 남겨달라고. 하지만 그 어른은 나를 때렸어. 천한 것이 감히 시아버지한테 대드느냐고. 나는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그날 밤 우물로 갔어. 그냥 마음을 식히려고. 그런데 여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따라왔어. 내가 나를 욕보이느냐고. 소문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나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어. 그리고 우물에 빠졌어. 며느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어른은 나를 건지지 않았어. 그냥 서서 봤어. 내가 허우적대는 걸. 이렇게 되는 게 낫다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 그리고 떠났어. 나는 그렇게 죽었어.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 어른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일이었어요. 여인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넌 왜 우는 거야? 언니가 불쌍해서요. 그리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무서웠거든요. 이 집에서 시댁에 와서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혹시 제가 실수하면 쫓겨날까봐, 혹시 미움받을까봐. 그래서 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돼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여인은 처음으로 온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 내 말을 들어줘서. 20해 동안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 모두 무서워하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나는 그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랐을 뿐인데. 며느리가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언니의 혼수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다 팔려서. 괜찮아요. 제가 찾아낼 거예요. 며느리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20해 전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시아버지께서 혼수를 파셨다는데 혹시 누가 사셨는지. 그거 김 부자네가 샀을걸? 아니야. 박 대감 댁에서도 샀다고 했어. 며느리는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그 물건을 팔아주십시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건데 제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3배로. 그녀는 자신의 친정에서 받은 혼수까지 팔아가며 물건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러는 거요? 멀쩡한 혼수를 팔아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곧 아실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드디어 물건들을 다 모았습니다. 비단 보자기, 녹그릇, 나전 칠기 장롱, 20해 전 첫째 며느리가 가져온 혼수의 대부분을. 언니. 그녀는 그 방에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보자 멈칫했습니다. 이건 언니 것이에요. 제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걸.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만졌습니다. 어머니가 손수 짜주신. 여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안해서 제대로 다 못 찾았어요. 하지만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여인은 물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여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응.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고 내 것을 돌려줬으니 한이 풀렸어. 이제 떠날 수 있어. 여인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 집에 오래 있지 마. 이 집 어른은 변하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며느리한테 같은 짓을 할 거야. 며느리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 내 것을 지켜. 내 목소리를 잃지 마. 그리고 절대 혼자 참지 마.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빛이 되어 그날 밤 이후로 하얀 발자국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간밤에 그분을 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언니요. 그분의 물건을 모두 찾아드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떠나셨습니다. 한이 풀리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압니다. 진실을. 그분을 우물에서 건지지 않으신 것도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친정에 가서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주십시오. 내가 어찌 감히, 제가 감히 이러는 건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잃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지 않으면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며느리가 혼수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제 혼수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혹시 아버님께서 또 같은 생각을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것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시아버지는 첫째 며느리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20해 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들은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20해 동안 한 맺혀서 시아버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젊은이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에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성대하게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어른이 참 뒤늦게 정신을 차렸구먼. 그래도 이제라도 다행이지. 20해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 어린 며느리도 저 영감도. 천도제가 끝난 날 밤 며느리는 꿈을 꿨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웃고 있는 꿈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행복해. 내가 선택한 길을 가.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그 집안은 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되었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녀가 시집을 갈 때 그녀는 말해줬습니다. 얘야, 시집 가서 기억해라. 내 것을 지켜라. 내 목소리를 잃지 마라.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마라. 침묵은 미덕이 아니란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래, 옛날에 할머니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얀 발자국의 이야기를, 첫째 며느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배운 것들을. 세상은 변하고 있단다. 여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 여자도 자기 것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메워졌습니다.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 자리에는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며느리의 넋을 기리며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 비석 앞을 지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봄날 그 비석 앞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진달래였습니다. 저것 좀 봐. 진달래가 피었네. 참 이상하지. 원래 저기는 꽃이 안 피는 곳이었는데 며느리의 넋이 꽃으로 피어난 게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해마다 피었습니다. 누가 심지 않아도, 누가 가꾸지 않아도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잊지 말아 달라.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세월이 더 흘러 현대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터는 여성 인권 교육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 한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며느리가 그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입니다.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침묵하지 말 것을, 자신의 권리를 지킬 것을, 그리고 서로를 도울 것을. 어느 여학생이 하얀 진달래 앞에 섰습니다. 언니, 편히 쉬세요.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여자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언니가 바랐던 세상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 학생은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진달래 꽃이 피 흩날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고마워. 기억해줘서. 그리고 계속 싸워줘. 바람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부당함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침묵하지 마라. 목소리를 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마무리 멘트. 여기까지가 하얀 발자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한 며느리의 억울한 죽음과 그 한을 풀어준 또 다른 며느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침묵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내지 못했던 때가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권리를 지키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도우라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중년이 되었고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어머니를 닮아 똑똑하고 당찬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저 큰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큰할머니? 네, 우물에 빠진 어머니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무섭게가 아니라 교훈으로. 소희야, 큰할머니는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신 거란다. 왜요? 그때는 여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시대였어. 지금도 그래요? 소희의 질문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지. 하지만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여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말이야,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침묵하는 것보다는 말하는 게 낫단다. 알겠니? 네. 소희는 똑 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소희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 우물터 근처에서 또 다른 발자국이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얀색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얀 발자국은 사라진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번엔 붉은색이라니. 혹시 또 다른 누군가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우물터 근처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넌 누구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희예요. 여기 사는 소희, 그 아이의 딸이냐? 그 아이요? 10년 전 나를 구원해준. 소희는 깨달았습니다. 큰할머니가 또 나타나신 건가? 할머니, 왜 다시 오셨어요? 난 떠났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다른 이가 나를 부른 거야. 누가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가. 소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간밤에 큰할머니를 뵀어요. 뭐라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큰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대요. 또 다른 누군가? 어머니와 소희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다니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겪으신 분 없으세요? 이상한 일? 네. 뭔가 억울한 일이나. 그때 한 안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친구가요. 네. 얼마 전에 남편한테 맞아서 도망쳐 나왔는데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절에 숨어 계세요. 어머니와 소희는 급히 절로 향했습니다. 절에는 젊은 여인이 상처투성이로 숨어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어머. 이게 무슨... 어머니가 여인을 부축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왜요? 무슨 일이?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딸만 셋을 낳았죠.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서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그것뿐이에요. 제 잘못이 그것뿐인데. 여인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여인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여인을 자기 집에 숨겨주기로. 여보, 이게 무슨 짓이요?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왜 우리가 끼어들어야 하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큰할머니를 도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야 해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큰할머니의 한을 풀어준 후 이 집안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온화해졌고 집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고마워요. 여보. 여인은 그 집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여인의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내 마누라를 내놓으시오. 여기 없습니다. 거짓말. 분명 여기 숨어 있을 거요. 남편은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아, 함부로 하지 마시오. 누구신데? 나는 이 집 어른이오. 그리고
시아버지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도 예전에 당신 같았소. 뭐라고요? 나도 며느리를 괴롭혔소.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히 치렀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20해 동안 괴로워했소. 밤마다 악몽을 꿨소. 그게 나랑 무슨 상관? 당신도 그렇게 될 거요. 마누라를 죽이면 남편은 움찔했습니다. 평생 괴로워할 거요. 후회할 거요. 하지만 이미 늦을 거요.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남편은 할 말을 잃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시댁에서 관가에 고발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 숨어 있습니다. 잡아주십시오. 당시 법으로는 며느리가 시댁을 벗어나는 것이 죄였습니다. 이를 어쩌나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또 우물터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야, 할머니, 걱정하지 마라. 방법이 있어. 큰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내일 관아에 가거라. 관아요? 그래.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거라. 할머니 이야기를요? 그래. 20해 전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말해라.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소희는 관아로 갔습니다. 사또님께 아뢰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20해 전 이 마을에서 한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큰할머니의 죽음을, 하얀 발자국의 이야기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그 한을 풀어줬는지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사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청하옵니다. 지금 숨어있는 여인도 그 여인이 만약 시댁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20해 전 그분처럼.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또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오너라. 사또님, 걱정 마라. 내 생각이 있다. 여인이 관아로 왔습니다. 떨리는 몸으로 사또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남편이 정말 너를 해하려 했느냐? 예. 증거가 있느냐? 여인은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팔에는 멍이 가득했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의 남편이 관아에 끌려왔습니다. 사또님, 제 마누라를. 입 닥치거라.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내가 마누라를 이렇게 때렸느냐? 그건.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법으로는 내 마누라가 집을 나간 것이 죄다. 하지만 사또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사람을 해하려 했으니 그것이 더 큰 죄다. 사또님, 나는 이 여인에게 삼간택을 허한다. 삼간택. 조선시대의 며느리가 시댁을 떠날 수 있는 3가지 경우. 첫째, 시부모를 모시지 않는 경우. 둘째, 대를 잇지 못하는 경우. 셋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이 여인은 셋째에 해당한다. 사또의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또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내 판결에 이의가 있느냐? 여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또께서 며느리 편을 들어주셨대. 정말 며느리가 시댁을 나갈 수 있게? 그래,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가능하대. 여인들 사이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
붉은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우물터 근처에서 하얀 빛이 두 줄기 올라갔습니다. 큰할머니와 그 여인을 지켜준 누군가의 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바람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구해진 여인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은인이시여,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지요.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당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누군가를. 그것이 제일 큰 보답이에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희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소희는 여자 서당을 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글을 배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자도 글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면 말이에요. 그리고 법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소희의 서당에는 점점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집살이에 지친 며느리들, 배우고 싶었던 처녀들, 그들은 소희에게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법을 배웠습니다. 칠거지약이 뭔지 아세요?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죄라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삼간택도 있어요. 삼간택이요? 네. 여자가 떠날 수 있는 3가지 경우요. 소희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것들을, 큰할머니에게서 느낀 것들을.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침묵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그리고 서로 도우세요. 여인들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구해준 그 여인이었습니다. 선생님, 어머, 언니, 두 사람은 반갑게 안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당을 하나 더 열었어요. 정말요? 네, 옆 마을에요. 저도 선생님처럼 여자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소희는 기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언니 자신의 힘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서당은 하나 둘 늘어갔습니다. 마을마다 여자 서당이 생겼습니다. 저 여자들이 무슨 짓이야. 남자들이 불평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소희가 50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소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소희야.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단다. 큰할머니의 한을 풀었고, 많은 여인들을 도왔고, 너 같은 딸을 키웠으니, 이제 편히 갈 수 있어.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장례식 날, 우물터에서 또 빛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3줄기였습니다. 큰할머니, 구해진 여인의 혼, 그리고 어머니, 함께 가자. 오랜 벗들이여, 우리는 해냈다. 소희는 그 빛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그리고 큰할머니,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 나아졌어요. 빛은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소희는 계속 일했습니다. 더 많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여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소희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60이 되었을 때 소희는 책을 썼습니다. 여인들을 위한 법률 해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책이었습니다. 칠거지약과 삼간택에 대하여 여인의 권리와 의무, 부당한 대우에 맞서는 법. 책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양반과 규수들도 몰래 읽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 우리도 권리가 있구나. 여인들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긴 잠에서, 조정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이런 책을 쓴다니. 당장 금서로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관료들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이 책은 필요합니다. 여인들도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파와 개혁파가 맞섰습니다. 결국 책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해서 읽으라는 권고만 있었죠. 소희는 웃었습니다. 충분해. 시작이 있으면 되는 거야. 70이 되었을 때 소희는 마지막 서당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서당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인들의 집, 시댁에서 쫓겨난 여인들, 남편에게 맞고 도망친 여인들, 갈 곳 없는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요. 여기서는 당신이 주인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소희는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바느질, 요리, 장사, 그들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니? 저는 남편이 없어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소희는 그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 여기서는 아무도 너를 손가락질하지 않아. 아이는 잘 있니? 네, 딸이에요. 좋구나. 딸은 소중해. 소희는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소희의 서당에서 자랐습니다. 글을 배우고, 법을 배우고, 당당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선생님이 될래요. 그래, 그렇게 해라. 여자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요. 훌륭하구나. 소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80이 되던 해, 소희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주변에는 그녀가 도운 수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울지 마라. 얘들아, 소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행복했어. 너희를 만나서 행복했고, 함께 싸워서 행복했고, 조금이나마 세상을 바꿔서 행복했어.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큰할머니도. 소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탁이 있어. 네, 선생님. 내가 죽거든. 우물터 옆에 묻어줘. 우물터요? 응, 큰할머니 곁에. 그리고 비석에 이렇게 새겨줘. 소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은 여인들이 여기 잠들다. 그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울려 퍼지리. 여인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소희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물터에서 또 빛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내 줄기였습니다. 큰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소희,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함께 가자. 오랜 동지들이여. 우리는 이겼다. 빛은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자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인들의 별. 그리고 그 별은 지금까지도 빛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길 잃은 여인들에게 길을 알려주며. 현대, 그 우물터는 여성 인권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 여인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며느리의 억울한 죽음에서 또 다른 며느리의 용기로, 그리고 그 딸의 헌신으로 안내원이 설명합니다. 관람객들이 비석을 봅니다. 침묵하지 않은 여인들이 여기 잠들다.
그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울려 퍼지리. 한 여학생이 비석을 만지며 속삭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박물관 한쪽에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소희 선생이 쓴 책들, 여인들을 위한 법률 해설, 삼간택에 대한 연구, 여성 교육의 필요성, 수많은 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시실, 소희 선생이 도운 여인들의 이야기, 수백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또 다른 여인들을 도왔고, 그 여인들이 또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힘입니다. 어느 여대생이 과제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여성 인권 운동에 대하여. 그녀는 자료를 찾다가 한 편지를 발견합니다. 소희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니께서 큰할머니를 도우셨을 때 온 집안이 반대했지만 굽히지 않으셨죠. 그 용기가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도 모두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학생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학생은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응. 갑자기 왜? 엄마가 나를 강하게 키워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서. 어머니도 전화기 너머로 울었습니다. 우리 딸, 잘 컸네. 그리고 지금도 그 별자리는 빛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별, 네, 개의 별이 나란히. 침묵하지 마라. 목소리를 내라. 서로를 도우라. 그리고 계속 싸워라. 별들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기까지가 하얀 발자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한 며느리의 억울한 죽음과 그 한을 풀어준 또 다른 며느리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침묵해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내지 못했던 때가 있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 자신의 권리를 지키라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도우라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의 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시이야기 한 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